어머니, 이제 그만 좀 조용히 사세요. 어머니 댓글 너무 빨라요. 제가 사진 올리고 화장실 갔다 오면 벌써 댓글 달려 있어요. 감시당하는 기분이에요. 무서울 정도예요. 엄마가 좀 선을 넘긴 건 사실이잖아요. 며느리 힘들대요. 제발 이해 좀 해주세요. 어머니, 단톡은 당분간 쉬고 싶어요. 앞으로 연락은 민호통해서 주세요. 엄마, 저는 지금 와이프 편이에요. 저희 가정이 우선이에요. 엄마는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엄마, 우리 앞으로는 우리끼리 조용히 살고 싶어요. 엄마도 엄마 인생 좀 사세요. 우리한테 너무 매달리지 마시고. 손주 사진에 댓글 하나 달았을 뿐인데 며느리에게 감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단톡방에서 차단당했고 손주 생일에도 배제당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낳아 키운 아들은 며느리 편만 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게 더 편하다고. 65년을 살아온 한 여성의 이야기.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짐이 되어버린 순간.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가 그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며느리에게 차단당하고 아들에게 버림받은 시어머니가 자신의 인생을 되찾는 이야기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과연 이 여성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 이후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손주 사진 하나에도 마음이 환해졌습니다. 며느리 민정이가 보내준 사진을 보며 저는 괜히 미소가 났습니다. 아이고 예쁘다 우리 손주. 그저 기쁜 마음에 단톡에 댓글을 달았을 뿐인데 며느리는 늘 짧은 답장만 보냈습니다. 저는 바쁘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워낙 바쁘다 하니까요. 사실 민정이도 나름 신경 쓴 흔적은 있었습니다. 명절 때 제가 좋아하는 홍삼을 챙겨주기도 했고 가끔 어머니 요새 어떠세요? 라고 먼저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늘 형식적이고 정해진 성까지만 다가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며느리 나름의 예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며느리가 올리던 사진들이 뜸해졌습니다. 저는 혹시 내가 실수라도 했나 싶어 혼자 속상했습니다. 이웃 경희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언니, 요즘 며느리들은 핸드폰으로 올린 사진에 댓글 많이 달면 부담스러워한대. 간섭처럼 느낀대. 저는 그냥 웃었지만 마음이 조금 걸렸습니다. 간섭이라니 나는 그냥 좋아서 한 말인데. 경희 아줌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언니 잘못 아니야. 요즘 애들이 예민한 거지. 우리 때는 그런 거 신경도 안 썼잖아. 그 말이 위로가 됐지만 왠지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저 손주가 예쁘고 며느리가 고생하는 게 안쓰러워 응원하고 싶었을 뿐인데 그게 부담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뒤 둘째 딸 혜진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 목소리가 좀 힘없는데?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혜진이는 눈치가 빨랐습니다. 혹시 올케 언니 때문에 마음 상한 거 아니야? 저는 아니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혜진이가 알아준 게 고마웠습니다. 엄마, 올케 언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엄마가 잘못한 거 절대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혜진이의 말에 저는 겨우 그래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마음속에는 작은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단톡방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손주 사진에 제가 단 댓글들이 줄줄이 보였습니다. 우리 공주 오늘도 예뻐. 이쁜이 밥 잘 먹었네. 할미가 보고 싶다. 그런데 그 아래 며느리의 반응은 하트 표시 하나뿐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너무 오버했나?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불편함이 곧 돌이킬 수 없는 오해로 자랄 줄은요. 첫째 아이 유치원 첫 등원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바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우리 강이 첫 등원. 잘했어, 우리 공주. 할미가 자랑스럽다. 그런데 이번엔 며느리뿐 아니라 아들까지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트도 댓글도 없이 그냥 읽기만 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바쁘겠지, 아침이니까. 몇 시간이 지나도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며느리에게서 짧은 말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단톡 반응 너무 빠르시면 저희가 부담돼요. 조금만 천천히 해주세요. 그 한 줄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손이 저릿저릿 떨렸습니다. 나는 감시하려는 생각도 없었는데 그저 소통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그게 부담이었다니 목구멍이 막힌 듯 답답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내가 단톡에 댓글 너무 많이 달았니? 아들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요즘 애들이 그래. 너무 신경 쓰지 마. 민정이도 엄마 마음은 알아. 그냥 좀 피곤한가 봐. 그래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알아야 고치지 않겠니? 엄마가 잘못한 건 아닌데 그냥 요즘 세대가 그런 거야. 나도 잘 모르겠어. 아들의 말은 위로도 해명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회피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서운함이 가슴 깊이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는 점점 단톡에서 사라졌습니다. 손주 사진도 올라오지 않았고 가족 대화도 묘하게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들 밥은 먹었니? 라고 물었지만 답은 하루가 지나서야 왔습니다. 네, 어머니. 잘 먹었어요. 그것도 며느리가 아니라 아들이 보낸 답이었습니다. 저는 경희 아줌마를 만났습니다. 언니, 나 요즘 며느리한테 미운 털 박힌 것 같아. 경희 아줌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 부담되면 그냥 피한다더라. 말 안 하고 조용히 거리 두는 거야. 말은 그렇지만 마음의 비수가 꽂힌 듯 아팠습니다. 나는 그저 가족이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조심스러워야 하는 걸까요? 그날 저녁 저는 무심코 며느리가 핸드폰으로 올린 사진첩을 들어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손주의 유치원 첫 등원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웃는 얼굴로 가방을 맨 손주의 모습, 그 아래 달린 댓글들, 친정 엄마, 친구들, 동료들 모두가 축하 댓글을 달았고 며느리는 하나하나 답글을 달아주고 있었습니다. 감사해요, 엄마, 그치? 우리 딸 너무 예쁘죠, 히읗히읗. 그런데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진 밑에 이름 표시도 안 돼 있었고 글도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나만 빼고 다른 사람들한테만 보여주도록 설정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만 보이도록 무릎에 힘이 빠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핸드폰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씩 배제라는 단어를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저는 단톡방을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꺼두었습니다. 댓글 하나 다는 것도 이제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집 근처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카트를 밀며 이것저것 담다가 문득 손주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강희가 좋아하는 과자 사다 줄까 그러다 멈칫했습니다. 아니지, 요즘은 그것도 간섭일까? 마트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파트 놀이터 옆을 지나가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민호였습니다. 벤치에 앉아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다가가려다가 멈춰 섰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엄마가 좀 그래. 나도 알아.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놀이터 구석 나무 뒤에 서 있었습니다. 엿듣는 게 아니라 그냥 다가갈 타이밍을 놓친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다음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민정아, 엄마 댓글 빠른 거 나도 압니다. 근데 어쩌겠어, 원래 그런 분이야. 상대방은 며느리였습니다. 화면 보며 통화하는 듯 며느리의 목소리도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할게. 어머니 댓글 너무 빨라. 제가 사진 올리고 화장실 갔다 오면 벌써 댓글 달려 있어요. 감시당하는 기분이에요. 무서울 정도예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감시? 무섭다고? 나는 그저 관심이었는데 그 애는 그걸 감시라 했습니다. 억울함이 가슴 깊이 솟구쳤습니다. 목이 메어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도 어머니 마음은 알아요. 근데 저는 제 사생활이 필요해요. 제가 뭘 하든 언제 사진을 올리든 항상 지켜보고 계신 것 같아서 솔직히 숨 막혀요.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조금만 참아줘.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가 며느리에게 잘해준 것이 오히려 부담이었다니, 아니, 부담을 넘어서 무섭다니.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나는 그저 좋아서, 반가워서, 손주가 예뻐서 댓글을 단 것뿐인데 그게 감시였다니. 저녁 무렵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나 민호야. 응. 엄마, 요즘 단톡 좀 조심해줘. 민정이가 많이 힘들어해.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이 있었습니다. 나도 힘들다. 나도 서럽다. 내가 뭘 잘못했니? 하지만 그 말 대신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민호야, 내 엄마가 그렇게 불편해? 내가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니? 그런데 아들은 한숨만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마음은 알지만 엄마가 좀 선을 넘긴 건 사실이잖아요. 며느리 힘들대요. 제발 이해 좀 해주세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이렇게 말하다니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호야, 엄마는. 엄마, 나 지금 바빠요. 나중에 얘기해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을 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태도는 점점 더 차갑고 선명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단톡방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도 올리지 않았고 댓글도 달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켜만 봤습니다. 며느리도 아들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단톡방은 하루 종일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손주 강희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강희가 좋아하는 인형과 색연필 세트, 그리고 손편지까지. 편지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강희 생일 축하해. 할미가 많이 사랑한다. 건강하게 잘 자라렴. 생일 당일 아침 저는 단톡방을 열어봤습니다. 혹시 사진이 올라왔을까 기대하며.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전 내내, 오후 내내 손주 생일 사진 한 장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반찬 사진을 올렸습니다. 강희가 좋아하는 갈비찜과 잡채를 만든 사진이었습니다. 혹시 필요하면 가져다 줄게.
강희 생일인데 할미가 해준 거 먹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번에도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저녁이 되어서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바쁘겠지. 생일 잔치 준비하느라. 경희 아줌마가 저녁에 말을 보냈습니다. 언니, 오늘 손주 생일이지? 잘 보냈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밤 10시쯤 저는 다시 며느리가 핸드폰으로 올린 사진첩을 들어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손주 생일 잔치 사진들을 봤습니다. 케이크를 앞에 두고 웃고 있는 강희, 선물을 뜯는 강희, 친정 식구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 사진은 20장도 넘었습니다. 그 아래 달린 댓글도 수십 개였습니다. 강희 생일 축하해. 우리 공주 벌써 이렇게 컸네. 엄마 아빠 고생 많았어요. 며느리는 하나하나 답글을 달아주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보냈어요. 강희가 너무 좋아했어요. 히읗히읗. 그런데 저는 그 사진에 이름 표시도 안 돼 있었고 댓글을 달 수도 없었습니다. 나만 빼고 다른 사람들한테만 보이도록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 친정, 엄마, 친구들, 동료들, 심지어 며느리 대학 동창까지도 축하 댓글을 달았는데 저만 빠져 있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화면이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핸드폰 화면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거실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손주 생일에도 이렇게 배제당해야 하는 걸까? 다음 날 아침 경희 아줌마를 만났습니다. 아줌마는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언니, 어제 잠도 못 잤어? 얼굴이 왜 그래?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경희 아줌마는 혀를 찼습니다. 언니, 요즘 며느리들 부담되면 그냥 피한다니까. 말 안 하고 조용히 거리 두는 거야. 언니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래도 손주 생일인데 나는 할미인데. 언니, 근데 생각해봐. 요즘은 부모도 자기 인생 살아야 돼. 자식들 눈치 보면서 사는 게 아니라. 언니도 언니 인생 좀 챙겨. 경희 아줌마의 말이 귀에 들어오긴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씩 배제라는 단어를 온몸으로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주 생일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단톡방을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열어봐야 아무것도 없을 게 뻔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저녁 며느리에게서 말이 왔습니다. 핸드폰이 울리는 소리에 저는 잠깐 기대했습니다. 혹시 사과라도 하려나? 아니면 뭐라도 설명이라도 해주려나? 하지만 화면을 본 순간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어머니, 단톡은 당분간 쉬고 싶어요. 앞으로 연락은 민호통해서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거의 놓칠 뻔했습니다. 단톡을 쉬고 싶다고? 연락은 아들 통해서 하라고? 나는 소통하고 싶었을 뿐인데 그 마음이 이렇게까지 불편했을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거리두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성급기였습니다. 명확하고 냉정한. 저는 한참을 그 말을 들여다봤습니다. 답장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글자를 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 답도 하지 못한 채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머릿속으로 지난 몇 달을 되짚어 봤습니다. 손주 사진에 댓글 단 것, 반찬해 준 것, 안부 물은 것 그게 다 잘못이었나? 저는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내가 너무 들이댔나, 내가 너무 참견이었나. 다음 날 아침 둘째 딸 혜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들으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혜진아,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저는 며느리가 보낸 말을 읽어줬습니다. 혜진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올케 언니 태도 너무 무례해.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겠지. 아니야, 엄마. 이건 세대 차이 문제가 아니야. 이건 예의 문제야. 엄마가 손주 사진에 댓글 다는 게 뭐가 잘못이야? 그게 감시야? 그럼 친정 엄마한테는 매일 사진 보내면서 엄마한테만 그러는 건 뭐야? 혜진이의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엄마는 그냥 할머니로서 당연한 관심 보인 거야. 그걸 부담스러워하는 건 올케 문제지, 엄마 문제가 아니야. 그 말이 위로였지만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서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혜진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얘기했어? 아직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 오빠한테 똑바로 말해. 이건 아니라고. 엄마도 사람이고 할머니인데 이렇게 배제당하는 건 아니라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혜진이 말이 맞는 걸까요? 정말 제가 잘못한 게 아닐까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며느리 입장도 있잖아.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저런가 봐. 내가 이해해야지.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건지,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용기를 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엄마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민정이가 나한테 단톡 쉬고 싶다고 말 보냈는데 아들은 잠깐 말이 없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엄마, 민정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육아도 힘들고 일도 바쁘고 그냥 좀 쉬고 싶은가 봐요. 그래도 민호야, 나는 엄마인데 할미인데 이렇게 선을 긋는 게 맞니?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약간 짜증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도 좀 이해해 주세요. 민정이 입장도 생각해 주시고.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명확하게. 그리고 그 예감은 하루 만에 더 잔인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습관처럼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단톡방에 들어가지 않기로 마음먹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손가락이 단톡 그림 위에 머뭇거렸습니다. 그냥 한 번만 보자. 뭐라도 올라왔는지. 저는 단톡방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이상한 글자가 떴습니다. 상대방이 회원을 차단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똑같았습니다. 상대방이 회원을 차단했습니다. 차단.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차단했다고? 단톡방에서? 왜? 어떻게? 가족인데? 온몸이 굳었습니다. 손에 힘이 빠져서 핸드폰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화면이 깨졌지만 저는 그것조차 신경 쓸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차단이라니, 가족을 차단하다니.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주었습니다. 화면은 금이 같지만 다행히 작동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아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전화에서야 아들이 받았습니다.
엄마, 지금 회의 중인데요.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귀찮다는 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호야, 민정이가 나를 차단했다. 단톡방에서 차단했어. 이게 가족이니? 아들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그게 뭐니?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차단하는 게 정상이니? 이게 맞는 거니? 엄마,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내가 어떻게 진정해? 나는 가족인데, 할미인데, 이렇게 차단당하는 게 말이 되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좀 조심하지 그랬어요? 민정이가 그렇게 힘들다고 했잖아요. 엄마가 계속 단톡에 댓글 달고 사진 확인하고 그러니까 민정이가 못 견디는 거예요. 나는 그냥 관심 가져서 그 관심이 민정이한테는 부담이라니까요. 엄마, 이해 못하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민정이 말이 맞아요. 엄마가 너무 오버하셨어요. 이게 더 편하다잖아요. 엄마도 좀 이해해 주세요. 그 말은 대답이 아니라 칼이었습니다. 심장에 꽂혔습니다. 민호야, 넌 내 아들이잖니. 내 편은 안 들어줘도 이렇게까지. 엄마, 저는 지금 와이프 편이에요. 저희 가정이 우선이에요. 엄마는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내 아들이, 내가 낳아서 키운 아들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하다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불 꺼진 거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불빛들, 저 집들에는 다들 가족이 함께 있겠지. 웃으며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일까? 핸드폰 화면을 켜봤습니다. 금간 화면 너머로 아들과 며느리, 손주 사진이 보였습니다. 예전에 찍었던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다들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진 속 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차단당하고 배제되고 잊혀진. 그리고 그 순간 이 관계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기울어진 탑이라는 걸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차단당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심지어 혜진이에게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에만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경희 아줌마가 걱정돼서 찾아왔습니다. 언니, 요새 왜 이래? 얼굴이 완전 상했어.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아줌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언니, 며느리 때문이지? 내가 다 들었어. 차단까지 당했다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니, 그 며느리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를 차단해?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무 간섭했나 봐. 무슨 소리야, 언니. 손주 사진에 댓글 다는 게 간섭이야? 그럼 친정 엄마한테는 매일 전화하면서. 경희 아줌마의 말에도 저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지쳐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일까 싶어 문을 열었는데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민호야, 무슨 일이니? 엄마, 잠깐 들어가도 돼요? 아들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아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둘은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 앞으로는 우리끼리 조용히 살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이니? 엄마도 엄마 인생 좀 사세요. 우리한테 너무 매달리지 마시고. 매달린다고? 민호야, 나는 그냥.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엄마가 우리 부부 생활에 너무 끼어들어요. 단톡도 그렇고, 전화도 그렇고, 반찬 가져다 주는 것도 그렇고, 다 부담이에요. 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꽂혔습니다. 우리도 우리 가정이 있어요. 우리끼리 살고 싶어요. 엄마는 엄마 인생 사세요. 손주 보고 싶으면 명절 때 보시면 되잖아요. 명절 때만 보라고? 민호야, 나는 내 엄마인데. 그러니까요, 엄마. 엄마니까 이해해 주세요. 제발 우리 좀 놓아주세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놓아달라고? 내가 언제 붙잡았니? 그런데 아들의 다음 말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엄마는 저한테 너무 집착하세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제 삶에 끼어들려고 하잖아요. 이제 그만하세요. 집착? 끼어든다고?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들은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건 며느리가 아니라 아들이었습니다. 손주를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며느리와 친해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들을 잃고 싶지 않아서 그 단톡에 매달렸던 겁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저는 불안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떠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연락하고, 더 챙기고, 더 관심을 보였던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는 그게 부담이었습니다. 짐이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그렇게 싫었니? 아들은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엄마, 싫은 게 아니라 그냥 이제는 저도 제 가정이 우선이에요. 이해해 주세요. 아들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따라갔습니다. 민호야, 잠깐만. 엄마, 저 가봐야 해요. 민정이가 기다려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닫힌 문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혜진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빠 갔다 왔다며? 괜찮아? 저는 괜찮지 않았지만 응하고 대답했습니다. 엄마, 오빠가 뭐래? 저는 아들이 한 말을 전했습니다. 혜진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 관계는 엄마가 만든 게 아니야. 응? 엄마가 잘못한 것도 아니야. 엄마는 그냥 엄마였을 뿐이야. 근데 오빠가 원래 그래. 엄마 기억 안 나? 오빠 어렸을 때부터 자기 일은 혼자 하려고 했잖아. 엄마가 도와주려고 하면 싫어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과거가 주르륵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때 숙제를 도와주려고 하면 엄마 나 혼자 할 수 있어라고 했던 민호. 중학교 때 도시락을 싸주려고 하면 엄마 급식 먹을게라고 했던 민호. 고등학교 때 진로 상담을 하려고 하면 엄마는 신경 꺼라고 했던 민호. 아들은 원래 그런 아이였습니다. 혼자 하려고 하고 거리를 두고 간섭받는 걸 싫어하는. 엄마가 너무 마음을 줘서 문제였어. 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계속 주니까 엄마만 다치는 거야. 혜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진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는 엄마 인생 살아. 오빠 놓아줘. 며느리 신경 쓰지 말고. 엄마는 엄마로 충분히 잘했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이 관계를 놓아야 한다는 생각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붙잡지 않기로. 단톡방은 이미 차단당한 상태였지만 저는 제 쪽에서도 정리했습니다. 아들과의 개인 톡방도 소리를 꺼뒀습니다.
며느리가 핸드폰으로 올린 사진첩도 더 이상 들어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들 것도 확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혜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혜진아, 엄마 이제 오빠한테 연락 안 할 거야. 오빠가 먼저 연락 오기 전까지는. 혜진이는 잠깐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말했습니다. 엄마 잘 생각했어.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살아. 그날부터 저는 제 삶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동네 공원에서 요가를 했습니다. 처음엔 몸이 뻣뻣했지만 며칠 지나니 숨쉬기가 편해졌습니다. 머리도 맑아졌습니다. 도서관에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 읽고 싶었던 소설들을 빌려서 읽었습니다. 책장을 넘기는 시간이 이렇게 평화로운 줄 몰랐습니다. 경희 아줌마 그리고 동네 친구들과 등산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까운 산에 올랐습니다. 땀 흘리며 정상에 올라 내려다본 풍경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갔습니다. 2박 3일 바다를 보며 걸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밤에는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웃었습니다. 며느리가 없어도 아들이 멀어져도 손주를 못 봐도 제 하루는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됐습니다. 오늘은 또 뭘 할까? 누구를 만날까? 제주도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쯤 됐을 때 며느리에게서 말이 왔습니다. 어머니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연락이 없으셔서. 저는 핸드폰을 보며 잠시 멈칫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답장을 보냈을 겁니다. 응, 잘 지내. 너희는? 하면서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갔겠죠.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참 뒤에 담담히 답했습니다. 그래, 민정아. 나는 잘 지내고 있어. 너희는 너희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자. 이제는 내 인생이 먼저야. 그게 서로한테 제일 편하더라. 말을 보내고 나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예전처럼 가슴이 조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네,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미안하다는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와 아들은 가끔 안부말을 보냈습니다. 저는 간단히 답했습니다. 길게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명절에 집에 오세요. 저는 생각해보고 말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어. 너희끼리 잘 보내거라. 아들은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요? 응, 이제 나도 내 인생 살아야지. 너도 그러라고 했잖니.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 아니라 후련한 웃음이었습니다.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손주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엄마, 강희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저는 손주를 반갑게 안아줬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강희 컸네. 할미 오랜만이지? 손주는 웃으며 제 품에 안겼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새 좋아 보이세요? 응, 나 요새 바빠. 친구들이랑 볼 일도 많고. 아들은 뭔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떠나는 아들의 차를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쉬워서 눈물 났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혜진이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오빠 다녀갔다며? 어땠어? 응, 괜찮았어. 손주 잠깐 보고 갔어. 엄마 목소리 좋은데? 이제 진짜 괜찮은 거야? 응, 이제는 정말 괜찮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놓아줄 때
비로소 편안해진다는 것을요. 그리고 제 인생은 누군가의 엄마나 할머니가 아니라 박정희라는 한 사람으로 충분히 가치 있다는 것을요. 그래, 민정아. 너희는 너희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자. 이제는 내 인생이 먼저야. 며느리에게 차단당하고 아들에게 버림받았던 박정희 씨.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가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단톡방을 나왔고 연락도 끊었습니다. 대신 요가를 시작했고 친구들과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침마다 기대되는 하루를 살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며느리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어머니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하지만 박정희 씨는 더 이상 예전의 그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손주를 데리고 찾아왔을 때도 그녀는 담담했습니다.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오라는 아들의 말에 나는 친구들이랑 여행 간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놓아줄 때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며느리 문제로, 자식 문제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것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너무 많은 사랑을 줬을 뿐입니다. 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이제는 당신의 인생을 사세요. 당신은 누구의 엄마, 누구의 할머니가 아니라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